여러분 만약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요양원에 들어가실 건가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자유를 잃게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그렇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간병인을 고용하실 건가요? 한 달에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고 낯선 사람과 함께 지내는 불편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게 됩니다. 마지막 선택지,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 정말 그게 여러분이 바라는 노후의 모습인가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시나요? 저도 그런 선택지들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찾아낸 놀라운 해결책입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귀 기울여 들으세요. 제 이름은 김현우입니다. 올해 75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혼자 남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했을 때는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돌보며 행복한 노후를 꿈꿨으니까요. 하지만 3년 전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저를 챙길 여유가 없었죠. 처음에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화장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 거죠. 병원에서 퇴원한 후 선택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자녀의 집에서 지내는 것. 모두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 방법을 모두 경험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요양원에서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자유가 없었거든요. 마치 수용소 같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TV 보고 목욕하고 그곳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노인분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웠고 모두 각자의 고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일주일 만에 탈출했습니다. 그 다음 시도한 방법은 간병인 고용이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제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게다가 낯선 사람이 내 집에 함께 있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없어졌고 내 집에서도 손님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들도 자주 바뀌었습니다. 한 분이 오래 있지 않고 새로운 분이 오면 또 적응해야 했죠. 2달 만에 이 방법도 포기했습니다. 마지막 선택지는 큰아들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손주들도 보고 가족과 함께 한다는 안정감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손주들의 시끄러운 소리에 제가 방해가 된다는 느낌. 무엇보다 독립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내가 언제 식사를 하고 언제 TV를 볼지 그런 사소한 결정조차 가족의 일정에 맞춰야 했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요양원 간병인 자녀의 집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경험한 후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노후의 모습은 따뜻한 관계 속에서 최대한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방법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노인 할인 날이어서 몇 가지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간 것이었죠. 그때 우연히 한 젊은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부부는 생활비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집 월세가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아이들 교육비까지 더해져 벅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투잡을 뛰고 있지만 그래도 빠듯하다고 했죠.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 저는 혼자 살기 어렵고 그들은 생활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 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제 제안을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매일 2끼 식사 준비와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정적인 추가 수입이 생기는 것이고, 저에게는 간병인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노인의 제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고, 결국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이 젊은 부부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는 서로 어색했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제 집에 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집안 청소나 빨래 같은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저녁에도 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었죠. 처음에는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편안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우리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게는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고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아이들도 가끔 함께 왔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 가족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이나 자녀 집에서 지낼 때와는 달리 제 독립성은 완전히 보장되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만 왔다 갔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제 시간이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추가 수입이 생겼고 생활비 걱정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제게 요리하는 김에 자신들의 식사도 함께 준비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아이들이 저와 함께하면서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시작한 관계였지만 점차 정서적인 유대감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정말 많았습니다. 첫째, 비용이 합리적이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들었던 것에 비해 이 방법은 한 달에 5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둘째, 저는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정서적인 교류가 가능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감사하고 배려하는 인간적인 관계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 겨울 독감이 심하게 유행했을 때 저도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때 그 부부는 번갈아가며 제게 더 자주 들러 약을 챙겨주고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그 부부의 아이들은 직접 그린 그림을 가져와 저를 위로해 주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원했던 노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요양원에서는 그저 환자 취급을 받았고 간병인과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였으며 자녀의 집에서는 짐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방식에서 저는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 필요는 충족되면서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관계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학교 숙제나 고민거리를 들고 찾아옵니다. 제 생일에는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고 명절에는 항상 저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제 인생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줍니다.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부부가 다툴 때면 중재자 역할도 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이것이야말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을지 고민되시나요? 제가 이 방법을 찾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간병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과의 갈등 없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서적 교류와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분들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좋은 부부를 만났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범 기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명확한 경계와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언제 오고 어떤 일을 도와줄지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셋째,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지만 각자의 공간과 시간은 지켜줘야 합니다. 이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젊은 가정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웃,
친척, 지인의 소개 등 다양한 경로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부분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 어떤 서비스를 기대하는지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의 책임과 권리를 분명히 해두면 나중에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융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매일 두 끼 식사와 집안일을 도움받을 수도 있고 일주일에 몇 번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정이 아니라 여러 가정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월요일과 수요일은 어가정이, 화요일과 목요일은 비가정이 돌봐주는 방식으로요.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주변 노인분들에게 소개했더니 벌써 세 분이 비슷한 방식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박 할머니는 대학생 2명과 이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기숙사비가 부담스러웠는데 박 할머니 집 근처에서 자취를 하면서 매일 찾아가 도움을 드리고 한 달에 3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역시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관계죠. 또 다른 예로 최 할아버지는 한부모 가정과 이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이 둘을 혼자 키우는 엄마가 직장에 다니느라 바쁜데 최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봐주고 저녁을 챙겨주는 대신 그 엄마는 주말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최 할아버지의 병원 동행도 해줍니다. 금전적인 거래 없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이죠.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돌봄 방식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노인 돌봄 시스템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부족하고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간병인 역시 구하기 어렵고 비용 부담이 큽니다. 자녀들은 맞벌이가 대부분이라 부모님을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제가 제안하는 이 방법은 공동체적 돌봄의 한 형태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 말이죠. 노인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젊은 세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거래가 아니라 세대 간 연대와 상호 존중의 관계입니다. 이런 방식의 돌봄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특히 이 방법은 농촌 지역이나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노인 돌봄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젊은 가정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런 매칭 시스템을 만들어 노인과 젊은 가정을 연결해 준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 노후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독립성, 경제적 합리성,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독립성을 잃고 간병인을 고용하면 경제적 부담이 크고 자녀에게 의존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방식은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켜줍니다. 이제 제 하루 일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7시 반이면 그 젊은 부부 중 한 명이 옵니다. 보통은 아내가 오고 가끔 남편이 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이나 뉴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식사 후에는 약을 챙겨주고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빨래를 걷거나 바닥 청소를 하거나 장을 보거나 하는 일들이죠. 아침에 그들이 있는 시간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는 제 시간입니다.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가끔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합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거나 아침에 그들이 준비해둔 것을 데워 먹습니다. 저녁 6시쯤이면 다시 그들이 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습니다. 가끔은 그들의 아이들도 함께 옵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고 내일 필요한 것들을 물어봅니다. 약이 떨어졌는지, 필요한 물건은 없는지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내일 일정을 확인합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거나 특별한 일이 있는 날에는 그에 맞춰 시간을 조정합니다. 저녁에 그들이 있는 시간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는 다시 제 시간입니다.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그들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합니다. 보통 주말이고 그때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치 대가족처럼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그들이 저를 모시고 나들이를 갑니다. 근처 공원이나 박물관, 낚시터 같은 곳으로요. 그런 날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런 생활이 벌써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이 달라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예를 들어 저는 음식을 싱겁게 먹는 편인데 그들은 조금 짜게 먹었습니다. 또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그들은 늦게까지 활동하는 편이었죠. 하지만 이런 작은 차이점들은 대화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맞춰가면서 지금은 매우 편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서로의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그들이 더 자주 왔고 그들의 아이가 아팠을 때는 며칠 동안 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물론 이 방법에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정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관계이지만 서로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둘째, 금전적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 어떤 서비스를 기대하는지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셋째, 서로의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24시간 간병인이 될 수는 없으며 저 역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두면 나중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얼마만큼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대가로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친구나 이웃의 소개, 지역 커뮤니티 센터,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건강하니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노후 준비는 미리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제가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가 되었을 때 아무런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노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자 살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요. 이 방법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젊은 가정은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가 증진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젊은 세대의 생각과 문화를 접할 수 있고 젊은 세대는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돌봄 서비스를 넘어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방식은 정부의 복지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노인을 국가가 돌볼 수는 없습니다.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돌봄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면 사회 전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일본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이와 비슷한 공동체 돌봄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노인 돌봄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행복하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도움을 받지만 독립적이며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있지만 지금의 삶에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특히 제 주변에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젊은 부부와의 관계에서 제가 얻은 또 다른 이점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정보나 기술에 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나 최신 트렌드 같은 것들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들 덕분에 저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고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뱅킹도 배워서 이제는 직접 공과금을 납부하고 물건을 주문합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저에게 게임을 가르쳐주고 새로운 음악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서 저는 마음도 젊어지는 느낌입니다. 작년에는 그들의 도움으로 제 인생을 담은 자서전을 썼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오래된 사진들을 스캔하고 제 이야기를 녹음해서 정리했죠.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가족들에게 그 자서전을 선물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들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돌봄 시스템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국가나 시장에 맡길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적 돌봄입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를 돌보고 도울 수 있는 관계 말이죠. 여러분 중에 노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방식을 부모님께 제안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멀리 살거나 바빠서 자주 찾아뵙기 어려운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는 여러분 자신의 노후를 위해 이런 관계망을 미리 구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도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두세요. 지역 봉사활동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나중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준비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관계망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75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젊은 부부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미뤄왔던 서예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듣는데 그때는 그 부부의 남편이 저를 데려다주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작은 텃밭을 가꿀 계획입니다. 그들의 아이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것이 제 삶을 활기차게 만듭니다. 몇 달 전에는 동네 노인회관에서 이런 제 경험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고 실제로 3분이 이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중 한 분은 이미 근처에 사는 대학생 2명과 비슷한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이 방법이 모든 노인분들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전문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낯선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언젠가는 노인이 됩니다. 지금은 젊고 건강해서 노후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흐릅니다. 저도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은퇴 후의 삶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건강했고 저도 건강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갑작스러운 사별이나 질병으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응하는 능력,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개방성,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겸손함, 이런 것들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저는 처음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남에게 의존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을요. 완전한 독립이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는 의존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젊은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 제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제게 큰 기쁨과 보람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노후는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인 제약이 늘어나고 경제적인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질이 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오히려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은 노후 대비를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응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입니다. 요양원이나 간병인, 고용자녀에게
의존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과 용기가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특히 이 방법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고령화 문제, 청년 주거 및 취업 문제, 세대 갈등 문제 등 이 모든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해결될 수 있습니다. 노인과 젊은 세대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 문제는 결국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노인 세대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결국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대우받게 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세대 간 연대와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준비, 심리적인 준비를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에 대한 대화를 더 활발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런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간의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 어떻게 함께 대비할 것인지 지금부터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많은 갈등과 후회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정보가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지혜를 나눌 때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